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7시의 식탁은 늘 그랬듯 두 사람 몫으로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에서 올라오는 김이 천천히 식어갔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부엌을 채웠습니다. 8시가 되었죠. 낯선 번호가 휴대폰 화면을 밝혔습니다. 경찰이었어요. 서준희 씨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제가 아내인데 무슨 일이? 땡땡병원 응급실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제 손톱이 손바닥에 깊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기사님의 라디오 소리가 물속처럼 멀게 들렸어요.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너무 하얗게 빛났습니다. 응급실 앞, 의사의 입술이 움직였죠. 그 입술이 이상하게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바닥이 제 무릎을 받아냈어요. 누군가의 팔이 제 겨드랑이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간호사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죠. 영안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천 아래 남편의 윤곽이 있었어요. 천을 걷어내자 남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죠. 여보 일어나. 이러지 말고 제발 눈 떠봐. 남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제 체온이 그에게 옮겨가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어디선가 울려왔습니다. 그게 정말 제 목소리였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장례식장의 국화 냄새에 숨이 막혔습니다. 조문객들의 얼굴이 하나로 겹쳐 보였죠. 누군가 제 어깨를 잡고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입이 열리고 닫히는 게 보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3일째 밤, 제 몸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빙빙 돌았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깊은 우물속처럼 울렸죠.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링거줄이 제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한 방울씩 떨어졌어요. 그 방울을 세다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남편이 아직 살아있다는 꿈을 꾸면서요. 퇴원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혼자 있어야 할 집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구두가 그대로 있었어요. 오른쪽 끈이 살짝 풀어진 채로 제 무릎이 다시 바닥을 찾았습니다. 커튼을 모두 쳤죠. 햇빛이 제게는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남편 사진 속 눈동자만 어둠 속에서 빛났어요. 그 눈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았습니다. 문 여는 소리, 친정 어머니의 발걸음이었죠. 국 끓이는 냄새가 방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여름아, 밥 좀 먹어야지. 이렇게 있으면 못 써. 한 숟가락이라도 떠. 엄마가 너 좋아하는 미역국 끓였어. 숟가락이 입술에 닿았다가 떨어졌어요. 미역의 미끈거림이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죠. 오빠가 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문틈으로 들어왔어요. 여름아, 오빠야. 좀 어때? 오늘은 좀 나아? 이러다 너도... 아니다. 오빠, 내일 또 올게.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가끔 울렸어요. 친정어머니의 속삭임이 벽을 타고 흘렀죠. 남편의 셔츠를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그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었어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걸까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어요. 눈동자가 너무 커져 있었죠.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친정어머니가 방문을 거칠게 열었어요.
엄마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안 되겠어. 엄마가 더는 이렇게 둘 수가 없어. 엄마, 일어나. 가자. 엄마 집에 가자. 너 혼자 있으면 안 되겠다, 정말로. 친정어머니의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손에 이상한 떨림이 있었어요. 오빠가 제 짐을 날랐습니다. 오빠의 손놀림이 빨랐죠. 차 안 창밖의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친정어머니와 오빠가 가끔 눈빛을 교환했어요. 백미러에 비친 그들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를 숨기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죠.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예전 제 방의 벽지는 그대로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붙인 스티커 자국까지도요. 천장의 얼룩이 남편 얼굴처럼 보였어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걸까요?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 친정어머니의 발걸음이 가까워졌습니다. 엄마의 손에 남편 사진이 들려 있었죠. 여름아, 이 사진 봐. 서서방 정말 잘생겼었지?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맞아, 좋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일찍... 잊으면 안 돼, 여름아. 서서방이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해야지. 계속 기억해야 돼. 친정어머니의 손가락이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이상하게 집요했어요. 제 손을 꽉 잡은 엄마의 손바닥이 축축했죠. 저녁마다 오빠가 찾아왔습니다. 노크 소리가 3번, 항상 3번이었어요. 여름아, 오빠야. 들어가도 돼? 오빠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술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그의 눈동자가 묘하게 흔들렸죠. 매제랑 지난달에 같이 술 마셨었는데 그때 매제가 너 얘기만 했어. 여름이가 좋아하는 꽃도 사가고 여행도 계획하고 있다고. 오빠, 매제 같은 사람 다시는 못 만날 거야. 네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알아? 그런 사람 또 없어, 절대로. 오빠의 말끝이 떨렸습니다. 오빠 시선이 계속 제 얼굴을 훑었죠. 관찰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새언니가 차를 들고 왔어요. 미소가 입가에 붙어 있었죠. 아가씨, 매부가 결혼기념일에 뭐 준비했는지 들었어요? 발찌. 아가씨가 갖고 싶다고 했던 그 발찌 매부가 몰래 주문했었대요. 네. 매부가 아가씨 위해서 계획한 게 정말 많았대요. 유럽 여행도 아가씨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들의 말이 제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멈출 수가 없었죠. 매일 밤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말이 없었어요.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입술이 움직이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햇빛이 창문을 두드렸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았어요. 친정 식구들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맴돌았죠. 그들이 문 밖에서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너무 흐려서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세리미의 이름이 화면에 떴어요. 문자를 읽으려는 순간 엄마의 손이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여름아, 지금은 안 돼. 너 지금 절대 안정을 취해야 돼.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돼. 엄마, 그래도 친구들이 걱정해서. 엄마가 대신 답해줄게. 네 몸이 먼저야. 며칠 뒤 휴대폰을 찾았어요. 서랍, 거실 테이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엄마, 내 휴대폰 어디 있어? 충전기에 꽂아뒀는데 충전이 안 되더라. 고장난 것 같아. 엄마의 눈이 왼쪽 벽을 향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어요. 또 며칠이 지났어요. 엄마, 휴대폰 새로 개통해줘. 친구들이 걱정할 거야. 엄마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나중에 하자. 오빠가 거들었습니다. 너무 빨리 끼어들었어요. 여름아, 좀 더 회복될 때까지는 우리가 연락 대신 해줄게. 네 친구들한테도 다 얘기했어. 그래도 직접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안 돼!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놀란 듯 헛기침을 했어요. 아니, 너 지금은 쉬어야 한다니까. 그날 밤 화장실에 가는 길이었어요.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괜찮을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벽에 기대 숨을 참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다음날 세수를 하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거울이 없었어요. 화장실에도, 현관에도, 방 어디에도. 엄마, 거울이 왜 하나도 없어? 아, 깨졌어. 다 깨져서 서서방이 고쳐준다고 했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쳐야 하는데 못했어. 엄마도 정신이 없어서 미안. 제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뺨을 만져봤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죠. 그냥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하기가 싫었습니다. 그저 눈을 감았죠. 어두운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눈을 떠보면 해가 떠 있고 다시 눈을 떠보면 밤이었습니다. 어느 날 꿈이었습니다. 남편이 운전석에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살아 있는 거야? 꿈 아니지? 제발 대답해줘. 남편은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좀 봐. 제발. 왜 대답을 안 해? 나야, 여름이야. 남편의 고개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쪽으로. 눈동자가 텅 비어 있었어요. 너 때문이야. 입술이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차안 공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차 대시보드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불꽃이 시트를 타고 올라왔어요. 창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도 잠겨 있었어요. 아!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친정집 천장이었습니다. 잠옷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이불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너 때문이야. 그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귓속에서 울렸어요. 남편의 목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제 아내 목소리였을까요?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멈춰 섰다가 다시 멀어졌어요. 누군가 듣고 있었던 걸까요? 베개가 축축했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텅 빈 그 눈동자가요.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어요. 검은 화면에 제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죠. 저는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상한 얼굴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오빠가 제 옆을 지나갔어요. 그때 들렸어요. 너 때문이야. 그날 너 때문에 사고 났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뭐? 오빠,
방금 뭐라고 했어? 오빠가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눈썹을 찌푸렸죠. 무슨 말?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니, 방금 분명히 나 때문에 사고 났다고. 여름아, 아니, 너 괜찮아? 내가 언제 그런 말을... 오빠의 얼굴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아니면 그런 척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엄마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이불을 개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좀만 더 잘했어도 안 죽었을 텐데.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방금 뭐라고 했어? 엄마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순진한 얼굴이었어요. 엄마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 방금 내가 잘했으면 안 죽었을 거라고. 여름아. 엄마의 손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열은 없는데 너 요즘 너무 힘들어서 환청이 들리나 보구나. 병원에 가볼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새언니가 차를 들고 왔어요.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새언니 입이 움직였습니다. 네가 죽었어야지. 찻잔이 달그락 소리를 냈어요. 뭐라고 했어요? 새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아가씨, 괜찮으세요? 새언니와 오빠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빠른 눈짓이었어요. 의미를 알 수 없는 신호였습니다. 저를 미치게 만들려는 걸까요? 저는 분명 목소리를 들었는데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다고 했죠. 거실 벽시계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그 소리 사이로 또 들렸어요. 너 때문이야. 누구 목소리였을까요? 더 이상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이후 더 심해졌습니다. 가족들의 이상한 말들이 계속 들렸어요. 아침에 엄마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여름아, 오늘 병원 좀 가자. 왜? 난 괜찮은데. 그냥 검사 좀 받아보자. 요즘 네가 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내가 이상한 소리를? 오빠가 이상한 말 하잖아. 엄마와 오빠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머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정신의학과라는 글자가 문패에 보였어요. 진료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가족분들 말씀으로는 없는 소리를 들으신다고요? 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들었는데. 어떤 말들을 들으셨죠? 저 때문에 사고 났다고. 제가 잘했으면 안 죽었을 거라고. 엄마가 제 뒤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검사를 받았어요. 머리에 정극을 붙이고 누웠어요. 기계 소리가 윙윙거렸죠. 검사가 끝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보호자분들만 잠시. 엄마와 오빠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진료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오빠가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좋아질 거래요. 뭐라고 했는데? 의사가 뭐라고 했는데? 여름아, 너 좀 쉬어야겠다. 의사 선생님이 약 처방해줬어. 괜찮아질 거야. 걱정 마.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가끔 엄마가 훌쩍였습니다. 그날 저녁부터였어요. 여름아, 약 먹을 시간이야. 작은 약봉지에서 알약들을 꺼냈습니다. 하얀 것, 파란 것, 노란 캡슐. 이게 다 뭐야?
의사 선생님이 꼭 먹으래. 이거 먹으면 나아진대. 약을 먹었습니다. 머리가 무거워졌어요. 생각이 더 느려졌죠. 하지만 여전히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제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요. 약을 먹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머리는 계속 멍했어요. 저녁에 오빠가 왔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고 제 방에 들어왔어요. 손에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죠. 여름아, 이거 의사 선생님이 추가로 처방해 준 거야. 봉투에서 수면제 통을 꺼냈습니다. 우울증엔 잠을 푹 자는 게 제일 중요해. 잠이 안 오면 이거 먹어. 한 알씩만. 응. 오빠가 서랍을 닫았습니다. 제 이마에 손을 대봤어요. 열은 없네. 잘 자. 푹 자야 해. 잠 안 오면 이거 먹어. 오빠가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밤이 깊었습니다. 천장이 빙빙 돌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수면제 통이 달빛에 하얗게 빛났습니다. 뚜껑을 열었죠. 알약이 가득했습니다. 작고 하얀 알약들. 손바닥에 쏟아냈어요. 이걸 다 먹으면 영원히 잠들 수 있을까요?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손을 들었습니다. 알약이 입 가까이에 왔어요. 멈췄습니다.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또 멈췄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고통이 끝날까요? 아니면 남편도 날 원망할까요? 알약을 다시 통에 넣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세면서 넣었어요. 25개였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알았어요. 내일 밤도 열어볼 거라는 걸. 매일 밤 그 통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알약들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이리 와, 편해질 수 있어. 남편이 기다려. 그 속삭임이 달콤했습니다. 너무나 달콤해서 무서웠어요. 열흘째 수면제를 바라보는 밤이었습니다. 더는 못 버티겠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면제 통이 3개나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많아졌는지 침대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첫 번째 통, 두 번째 통, 세 번째 통. 뚜껑을 돌려 열었어요. 플라스틱 마찰음이 크게 들렸습니다. 하얀 알약들을 손바닥에 쏟았어요. 작고 동그란 것들이 손바닥에서 굴러다녔어요. 물컵을 가져왔습니다. 찬물을 가득 따랐어요. 침대 옆 협탁에 놓았죠. 물이 찰랑거리며 컵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끝내자.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손을 들었어요. 알약이 입술에 닿으려는 순간 창가에서 뭔가 보였습니다. 화분이었어요. 창틀 끝에 위태롭게 놓여 있었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준 선물. 결혼기념일 전날 밤이었죠. 여름아, 이거 공기 정화식물이래. 우리 집 공기를 깨끗하게 해줄 거야. 다음 날 남편은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친정에 올 때 유일하게 챙긴 물건이었어요. 하지만 물도 안 주고 방치했죠.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말라 죽은 줄 알았어요. 잎이 다 갈색으로 변했으니까요. 줄기도 축 늘어져 있었어요. 달빛이 화분을 비췄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손을 멈추고 일어났습니다. 화분 앞으로 다가갔죠. 마른 잎사귀 사이에 작은 초록빛이 보였어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어요. 새싹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새잎 하나. 2cm도 안 되는 크기였어요. 연두색으로 빛나고 있었죠.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부드러운 촉감이었어요. 살아있는 것의 촉감. 너도 버텼구나. 눈물이 났어요. 뜨겁게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 작은 것도 버텨서 살아났는데 물도 없이 관심도 없이 그런데도 살려고 애썼구나.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 작은 새잎을 피우려고 포기하지 않았구나. 제 손을 내려다 봤습니다. 하얀 알약들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미안해 여보. 나도 버틸게. 약과 함께 먹으려고 했던 물을 화분에 조심스럽게 부었습니다. 마른 흙이 물을 빨아들였어요. 창가에 화분을 다시 놓았습니다. 이번엔 안쪽으로 더 밀어 넣었어요. 떨어지지 않게. 달빛이 새잎을 비췄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절 이렇게 보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여름아 힘내라고 했을 거예요. 깨끗한 공기 마시며 살아라고. 바닥에 떨어진 알약들을 주었습니다. 모두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어요.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새싹처럼. 버티고 견뎌야겠다고 남편을 위해서라도 저를 위해서라도 다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빛이 커튼 틈으로 들어왔어요. 반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어요. 거울은 여전히 없었지만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엄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엄마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국자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어디 가려고? 세림이 만나러 오랜만에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제 팔을 잡았어요.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죠. 안 돼. 네 몸 상태가 아직 안 좋잖아. 집에 있어야지. 괜찮아. 이제 좀 나아졌어. 엄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엄마가 급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동철아, 여름이가 지금... 저는 문을 닫았어요. 복도를 빠르게 걸어 내려왔죠. 오랜만에 맞는 바깥 공기였습니다. 친구가 일하는 카페 앞에 도착했어요. 유리문 너머로 세림이가 보였습니다. 커피를 만들고 있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여름아! 정말 여름이야? 어머, 어떡해! 세림이가 달려왔습니다. 저를 꽉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너 연락도 안 되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괜찮아? 2시간을 이야기했어요. 남편 이야기, 환청처럼 들리는 말들. 세림이는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가끔 제 손을 잡아줬어요. 저는 기분이 한결 좋아졌죠. 다음 날, 이번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돌았어요. 꽃집 앞을 지났습니다. 유리문에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아르바이트 구함. 멈춰 섰습니다. 꽃들이 예뻤어요. 노란 프리지아가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망설였어요. 그러다 문을 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시나요? 저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 보고 왔는데요. 사장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뭔가를 느낀 듯 했습니다. 혹시 경험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열심히 배울게요. 꽃을 좋아해요. 사장님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세요. 아침 9시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와 오빠가 거실에 있었어요. 나 다음 주부터 꽃집에서 아르바이트해. 엄마와 오빠가 서로를 봤습니다. 빠른 눈짓이 오갔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안 돼. 네가 무슨 일을... 아직 몸도 안 나았는데. 맞아, 여름아.
안 돼. 네 상태를 생각해봐. 난 괜찮아. 이제 일하고 싶어. 밖에도 나가고 싶고. 반년 만이었어요. 제 의견을 말한 게, 제 의지를 밀고 나간 게. 그들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불안해 보였어요. 뭔가를 숨기는 사람들의 얼굴.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첫 출근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옷을 단정히 입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려는데 엄마가 문 앞을 막아섰어요. 여름아, 오늘은 쉬어.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엄마 괜찮아. 첫날인데 어떻게 쉬어. 정말로 오늘만 쉬면 안 될까? 내일 가면 안 돼? 엄마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손으로 문틀을 잡고 있었어요. 떨리는 게 보였죠. 비켜줘, 엄마. 엄마를 지나쳤습니다.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꽃집까지 걸어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사장님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오셨네요. 그런데, 네, 첫날이라 일찍 왔어요. 사실 아침 일찍 누가 다녀가셨어요. 여름씨 오빠라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빠가 왜요? 여름씨가 좀 불안정하다고 환청도 듣고 약도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미안해요. 저도 작은 가게라 위험 부담을 질 수가 없어요. 다른 곳 알아보세요. 사장님이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사장님, 제발, 저 정말 괜찮아요. 오빠가 오해를... 죄송합니다. 꽃집을 나왔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오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죠. 여보세요? 왜 그랬어? 왜 꽃집에 가서 그런 말을 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여름아, 그게... 뭐가 그게야? 내가 미쳤다고? 환청 듣는다고? 왜 그런 거짓말을? 거짓말 아니잖아. 너 정신과 약 먹고 있잖아. 그건... 여름아, 오빠는 네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너 아직 일할 상태가 아니야.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일에 왜 간섭해? 내가 일하는 게 뭐가 문제야? 너를 위한 거야. 집에서 좀 더 쉬어야 해. 왜 내가 밖에 나가는 걸 막아? 뭐 숨기고 있는 거야? 숨기는 거 없어. 그냥 걱정돼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빠가 다시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름아, 엄마도 알고 있었지? 오빠가 갈 거라는 거. 엄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뭔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오빠가 짜고 있는 무언가가, 제가 모르는 비밀이. 불안감이 목을 조여왔어요. 갑자기 이 집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빠와 엄마 시선이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거실에 모두를 불러 모았어요. 엄마, 오빠, 새언니, 소파에 둘러 앉았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안 되면 내가 직접 꽃가게 열 거야. 오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컵을 놓는 손이 떨렸어요. 새언니와 눈이 마주쳤죠. 무슨 돈으로? 준희 씨 유산 있어. 보험금이랑 그리고 집도 있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오빠가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오빠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어요. 여름아, 남은 게 없어. 뭐? 매제가
빚이 많았어. 카드 빚, 대출 다 정산하고 나니까 남은 게 없었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빚을요? 그럴 리가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준희 씨 그런 사람 아니야. 네가 몰랐던 거야. 매제가 숨긴 거지. 집은? 오빠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새언니가 대신 말했어요. 그것도 다 빚 정리하는 데 썼어요. 아가씨가 그때 상태가... 집도 정리했다고요? 내 허락도 없이요? 네가 그때 정신이 없었잖아. 병원에 있었고 우리가 다 처리했어. 맞아. 네가 그때 얼마나 위험했는지 몰라.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정말이에요. 아가씨 생각해서 조용히 처리한 거예요. 그때 아가씨도 위임장 써주셨잖아요. 머리가 하얗게 비었습니다. 증거 보여줘. 서류라도. 다 처리하고 버렸어. 네가 보면 더 힘들어할까 봐. 내 이름으로 된 돈은? 그것도 빚 갚는데 다 썼어. 말이 안 됐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느껴졌어요. 오빠의 눈빛에서 떨리는 목소리에서요. 내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여름아,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 사람은 다 비밀이 있는 거야. 이제 잊어. 새 출발해야지. 맞아요. 과거에 매달리면 안 돼요. 그들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남편을 모독하는 말들, 거짓으로 더럽히는 말들.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리는 약 때문에 흐릿했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1 더하기 1이라는 간단한 사실조차 오래 생각을 해야 할 정도였거든요. 진실이 뭔지 알 수 없었어요. 남편 얼굴이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정말 내가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친정 식구들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약을 먹는 척하고 버렸어요. 머리를 맑게 해야 했습니다. 엄마가 부엌에 있을 때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은행까지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은행 창구,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제 명의 모든 계좌 거래 내역 조회해 주세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프린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최근 1년 내역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첫 장을 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남편 사망 직후 3억 3천 입금, 6월 집 매매 대금 7억 5천 입금, 10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잔액은 20만 원. 손가락으로 내역을 따라갔습니다. 6월 15일 나금실 2억 이체, 6월 20일 한동철 3억 이체, 7월 5일 나금실 1억 5천 이체, 7월 10일 한동철 2억 이체. 엄마와 오빠 이름이 반복됐어요. 몇 개월에 걸쳐 조금씩 나눠서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종이가 손에서 떨렸습니다. 빚이 있었다고? 다 거짓말이었어요. 엄마 오빠가 빼돌린 거였어요. 제가 정신 못 차리는 동안, 우울증에 빠져 있는 동안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왜 제게서 휴대폰을 뺏었는지, 왜 밖에 못 나가게 했는지, 왜 친구들과 연락을 못하게 했는지, 거울을 치운 것도 제가 제 모습을 못 보게 하려고 한 겁니다. 제가 스스로 얼마나 망가졌는지 못 보게 하려고요. 남편 얘기를 계속한 것도 제가 우울증에서 못 벗어나게 계속 무기력하게 만들려고요. 네 심부름 가다 사고 났다. 네가 잘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것도 환청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게 죄책감을 심으려고 진짜 말한 거겠죠.
그리고 제가 스스로 미쳤다고 생각이 들게 하려고요. 정신과 약도 저를 더 멍하게 만들려고 저항할 수 없게 하려고 처방을 받았을 테죠. 생각 끝에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빠가 제게 수면제를 준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스스로 삶을 끝내도록 유도한 게 분명했어요. 세상에 누가 우울증으로 삶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만 하는 여동생에게 수면제를 통으로 줍니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거 복사본 하나 더 주세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은행을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어요. 거리의 소음이 크게 들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에 숨이 막혔어요.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세게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엄마와 오빠가 있었어요. 저는 은행 서류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내던졌어요. 이게 뭐야? 10억 다 어디 갔어? 엄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의 얼굴이 굳었어요. 여름아, 이게... 남편이 남겨준 3억, 집 한 돈 7억 5천, 다 엄마랑 오빠 계좌로 갔잖아. 오빠가 당황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났어요. 낡은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봐, 차용증이야. 매제가 나한테 7억 빌렸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서명도 있었습니다. 엄마도 급히 일어났어요.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비슷한 종이를 들고요. 나도 5억 빌려줬어. 여기 차용증 있잖아. 2장의 차용증. 너무 깨끗했어요. 낡은 봉투에서 나온 것 치곤요. 돈 빌려줬으면 계좌이체 내역 있을 거 아니야. 보여줘. 오빠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현금으로 줬어. 현금? 7억을 현금으로? 말이 돼? 매제가 급하다고 해서. 준이는 돈 필요 없었어. 우리 저축도 충분했고.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3억을 유산으로 남겨? 오빠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네가 몰랐던 거야. 매제 도박했어. 도박 빚이 있었다고. 거짓말. 준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여름아, 진정해. 우리가 너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이유가 없다고? 10억이 이유야. 새언니가 어느새 나타났습니다. 채용증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매부가 돈 빌리러 왔을 때. 다 짜고 친 거였어요. 준비된 연극이었습니다. 차용증도 가짜, 증언도 거짓. 다 거짓말이야. 이 도둑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빠가 팔을 잡았어요. 어디가? 집에 있어. 나 거짓말쟁이야.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이해 못하는 거는 네 병 때문이야. 네가 미쳤다고. 엄마가 급히 오빠 입을 막았어요. 동철아, 그만해. 안 돼. 오빠가 엄마 손을 뿌리쳤습니다. 네가 아직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우리가 말을 못하는 거야. 무슨 진실? 뭐가 진실이야? 너한테 말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진실이야. 오빠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엄마가 고개를 저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뛰쳐나갔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렸어요. 뒤에서 오빠가 불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지나갔어요. 차에 올라탔죠. 어디로 모실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냥 출발해 주세요.
창밖으로 친정 아파트가 멀어졌어요. 오빠가 현관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친구 세림이가 떠올랐어요. 상암동, 땡땡 아파트요. 거기로 가주세요. 택시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흘러갔어요.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친구 집에 도착했어요. 여름아, 무슨 일이? 세림이를 보자마자 무너졌어요. 현관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 여름아, 일단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세림이가 물을 가져다 줬어요. 저는 반년간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가족들의 이상한 행동, 사라진 10억, 그리고 가짜인 것 같은 차용증까지요. 세림이가 조용히 들었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름아, 근데 너도 알잖아. 그때 네 상태가 정말... 나도 알아. 내가 많이 힘들었지. 아니, 정말 심각했어. 장례식장에서 날 못 알아봤잖아. 정말? 내가 널 못 알아봤어? 세림이가 물을 마셨어요. 뭔가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혹시 어머님이랑 오빠가 널 위해서 뭔가 숨기는 건 아닐까? 뭘 숨겨? 10억을 훔쳐놓고. 그게 아니라 다시 가서 차분히 얘기해보면. 싫어. 며칠만 여기 있으면 안 될까? 세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얼마든지 있어. 세림이가 작은 방을 내어줬어요. 깨끗한 이불이 있었습니다. 안전한 곳이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남편이 도박을 했다? 12억 빚이 있었다? 말도 안 됐습니다. 남편은 용돈도 아껴 쓰는 사람이었어요. 카드도 한 장만 썼습니다. 저축을 좋아했어요. 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의 모든 습관을 알았어요. 도박은커녕 로또도 안 샀어요. 확률적으로 손해라면서요. 그런 사람이 도박을? 말도 안 됐습니다. 차용증도 이상했어요. 준이 서명이 맞는지도 의심스러웠어요. 세림이가 문을 노크했어요. 여름아, 저녁 먹자. 나갈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여름아, 변호사 찾아가 보는 건 어때? 증거가 있어야지. 은행 내역 있잖아. 차용증이 있다고 하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어요. 무엇이 진실일까요? 가족이 날 속인 걸까요? 아니면 내가 몰랐던 준이의 비밀이 있었을까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약을 안 먹어서 그런가? 아니면 진실이 무서워서일까요? 하지만 확신했어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니 점점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여름아, 너희 오빠 전화인데 너 좀 바꿔달래. 싫어.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진실. 그 말에 망설였어요.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여름아, 집으로 와. 다 설명해 줄게. 네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무슨 오해? 전화로는 길어. 직접 와서 들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림이를 봤어요. 내가 같이 갈까? 아니, 혼자 갈게.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에 캐리어들이 있었어요. 엄마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강원도. 펜션 예약했어. 가서 가족끼리 오해도 풀고 오자. 여기서 얘기하면 되잖아. 여름아, 조용한 데서 차분히 얘기하자.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오빠가 나왔습니다. 새언니도 짐을 들고 있었어요. 가자. 가서 다 설명해 줄게.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강원도 펜션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오빠가 바베큐를 구웠습니다. 고기 냄새가 났어요. 아가씨, 이거 드세요. 여름아, 소주 한 잔해. 싫어, 안 마셔. 그래, 약 먹는데 술은 안 되지. 오빠는 계속 마셨어요. 취해가는 게 보였습니다. 밤 10시 엄마와 새언니가 먼저 들어갔어요. 너희 둘이 얘기 좀 해. 오빠가 설명해 줄 거야. 남매가 그렇게 싸우면 안 되지. 오빠와 둘만 남았습니다. 수영장 불빛이 파랗게 빛났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말해. 진실이 뭐야? 오빠가 술잔을 비웠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매제, 도박, 오래됐어. 네가 결혼하기 전부터. 거짓말하지 마. 안 속아. 네가 몰랐던 거야. 매제가 완벽하게 속였어. 너도, 우리도. 웃기지 마. 나 이제 정신 멀쩡해. 엄마 집에 있을 때야 약 먹어서 내가 그랬지. 지금은 멀쩡하거든? 그러니까 거짓말할 생각 하지 마. 나 변호사 알아보고 있어. 어디 변호사 앞에서도 똑같은 거짓말 해봐. 오빠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수영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중얼거렸어요. 작게 알아들을 수 없게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죠. 뭐라고? 크게 말해. 저는 오빠 곁으로 갔습니다. 수영장 가장자리였어요. 그때 오빠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이상했어요. 너만 없으면 돼. 뭐? 순간 오빠 손이 제 등을 밀었습니다. 정균형을 잃었어요.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어요.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2미터는 넘는 깊이였어요. 팔을 휘저었습니다. 물 위로 올라가려 발버둥 쳤어요. 제가 수영을 못하는 걸 오빠도 알았습니다. 아, 날 죽이려는 거구나.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위를 봤어요. 오빠가 수영장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숨을 쉬고 싶었어요. 그때 남편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름아, 숨 참기는 마음의 싸움이야. 물에 빠져서 숨 못 쉬면 괴롭지? 그거 이산화탄소 때문에 괴로운 거지. 실제 산소는 아직 충분해. 제주도 여행이었어요. 남편 준이가 제게 프리다이빙을 가르쳐줬죠. 바닷속에서 함께 놀았던 날이요. 머리를 비워. 잔념이 많으면 산소 소모가 빨라져. 그냥 너도 물고기가 됐다 생각하며 물에 몸을 맡겨. 준이 생각만 했습니다. 남편의 미소, 따뜻한 손, 남편의 말. 30초, 1분.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초심자도 방법만 알면 2분까지는 버틸 수 있어. 너도 해녀들처럼 할 수 있다고. 남편이 저를 자랑스러워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숨을 2분 참았을 때요. 박수 쳐주던 모습,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버텼습니다. 남편 생각을 하면서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위를 다시 봤습니다. 오빠가 없었어요. 수영장 가장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이었어요. 발을 차며 올라갔어요. 수면이 가까워졌습니다. 물을 뚫고 나왔어요.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달콤한 공기였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오빠가 없었어요. 저는 팔에 힘을 줘 수영장에서 기어 올라갔습니다. 맨발로 뛰었습니다. 펜션을 빠져나왔어요.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돌멩이가 발을 찔렀어요.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큰 길이 나왔습니다. 가로등이 보였어요. 편의점 불빛도요. 오빠는 몰랐던 거예요. 제가 프리다이빙을 배운 걸요. 수영은 못해도 숨은 참을 수 있다는 걸요. 오빠는 확신했겠죠. 제가 죽었다고요. 저는 편의점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저를 본 편의점 주인이 놀라며 수건을 가져왔어요. 저는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죠. 1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2명의 경찰이 내렸습니다. 신고자가 누구시죠? 저예요. 오빠가 절 죽이려고.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몸이 계속 떨렸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펜션에서 오빠가 수영장에 저를 밀어 넣었어요. 제가 수영 못하는 걸 알면서. 경찰이 무전을 쳤습니다. 다른 경찰차를 부른 것 같았어요. 펜션이 어디죠? 산 중턱 땡땡 펜션이에요. 경찰차가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펜션 주차장. 오빠 차 트렁크가 열려 있었어요. 오빠는 급하게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한동철 씨? 네, 무슨 일이시죠? 동생분이 살인 미수로 신고했습니다. 오빠가 한숨을 쉬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름이가 또 그러네요. 우울증이 심해서 스스로 뛰어들었어요. 저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펜션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을 보고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여름이 찾았어요? 살아있어요? 어딨어요? 연기였어요. 완벽한 연기. 여름이가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우리가 말릴 새도 없이. 맞아요. 정신과 약도 먹고 저희가 수영장에 달려갔는데 이미 없었어요. 그럼 왜 구조하지 않고 짐을 싸고 있습니까? 저희도 찾아봤어요. 못 찾아서 경찰 부르러 가려던 참이었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경찰차에서 내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오빠가 너만 없으면 되라고 하고 밀었어요. 경찰이 저희 양쪽을 번갈아 봤습니다. 일단 모두 경찰서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따뜻한 차를 받았어요. 여경이 옆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오빠가 형사와 함께 들어왔어요. 엄마와 새언니도 뒤따라왔습니다. 여름아, 왜 거짓말을 해? 네가 스스로 뛰어들었잖아. 거짓말하지 마. 네가 밀었잖아. 양쪽 진술 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철 씨부터. 오빠가 의자에 앉았어요.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름이는 매제 사망 후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정신과 치료받고 있죠. 오늘도 갑자기 매제 보러 간다고 하면서 수영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말릴 수도 없었어요. 맞아요. 제가 봤어요. 여름이가 혼자 뛰어들었어요. 저도 봤습니다. 오빠는 오히려 구하려고 했어요. 형사가 저를 봤습니다. 한여름 씨? 다 거짓말이에요. 오빠가 제 돈 10억을 훔쳤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 그걸 따져 묻고 변호사까지 찾아간다고 하니까 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10억이요? 무슨 돈입니까? 남편 유산이요. 그리고 집 한 돈 7억 5천. 다 오빠랑 엄마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오빠가 코웃음을 쳤어요. 형사님, 여름이가 망상이 심해요. 매제는 빚만 남기고 죽었어요. 거짓말. 은행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제 계좌 거래 내역 보면 다 나와요. 그럼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죠. 그래 봤자예요. 매제가 저한테 돈 빌렸으니까 정당하게 받은 겁니다. 집에 있어요, 차용증도. 맞아요. 우리가 서서방한테 돈 빌려준 거 다 서류 있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차용증 확인해보죠. 내일이요? 오빠가 증거 조작할 거예요. 일단 CCTV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펜션에 연락해보죠. 10분이 지났어요. 전화 통화가 길어졌습니다. 형사가 돌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수영장을 비추는 펜션 CCTV는 없다고 하네요. 현재로서는 한여름 씨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네요. 형사님!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한동훈 씨가 이야기하신 병원에 연락해보니 한여름 씨 정신과 약을 드시는 게 사실이던데요. 거봐요. 제가 지금 미쳤다니까요, 형사님. 제 말이 맞죠? 그래요. 우리 여름이가 미쳐가지고. 어휴. 오빠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형사님, 제발 제 말 믿어주세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런데 형사가 오빠를 보았습니다. 한동철 씨, 동생이 물에 빠졌는데 119 신고를 안 했네요? 네? 아이, 그게 저도 패닉 상태여서 그래서 짐부터 쌌다? 아이, 그게 아니라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보통 가족이 물에 빠지면 뛰어들어서라도 구하려 하는데 여기가 계곡도 아니고 그냥 펜션 수영장인데. 오빠가 말을 더듬었어요. 지금 저 의심하시는 겁니까? 저도 뛰어들었습니다. 구하려고요. 그런데 제가 먼저 나와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옷이 하나도 안 젖으셨네요? 그 순간 오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동철 씨,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뭐? 아이, 증거도 없는데요. 이거 불법 아닙니까? 24시간 구금 조사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빠에게 수갑이 채워졌어요. 세 달 후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변호사가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 차용증, 모든 서류들이 법정에 놓였죠. 차용증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날짜가 조작되었고 서명도 위조였어요. 남편의 진짜 서명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행 거래를 추적한 결과도 충격적이었죠. 오빠는 제게 빼돌린 3억으로 자신의 식당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엄마가 가져간 2억은 아파트 전세 자금으로 들어갔어요. 검사가 물었던 것처럼 정말 오빠 엄마가 남편에게 현금을 빌려줬다면 그들 계좌에서 인출 기록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오빠는 살인미수와 횡령으로 징역 5년, 엄마는 횡령 공모로 징역 2년, 새언니도 공모 혐의로 징역 2년, 민사재판도 이겼습니다. 10억 원금과 위자료 1억, 총 11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었어요. 오빠 집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식당도 팔렸어요. 엄마의 아파트도 처분됐죠. 돈을 회수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가족은 잃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을지도요. 저는 작은 꽃집을 열었어요. 동네 골목 끝자락,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가게 한가운데 화분을 놓았어요. 준이가 준 그 화분이었죠. 새 잎이 5개나 났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줬어요. 잎을 닦아주며 말을 걸었죠. 준이에게 하듯이요. 정신과는 계속 다녔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치료였어요. 약도 줄어들었고 잠도 잘 잤습니다. 세림이가 자주 들렸어요.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찾아왔죠. 꽃을 사가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가끔 준이 사진을 꺼내봤어요. 웃고 있는 얼굴.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고, 보고 싶다고, 잘 살고 있다고. 가족이 저를 죽이려 했어요.
우울증을 이용해 돈을 빼앗았죠. 가족들은 제가 스스로 죽기를 바랐고 그러지 않자 결국 직접 손을 썼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배신감보다 더 큰 건 허탈함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저를 도구로 봤다는 것.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제는 제 힘으로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